저는 그 UX 팩토리의 노승수라고 하고요. 지금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06년도부터 학생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때도 오아캐드를 접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회사 다니면서 시스템 보드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오아캐드를 접하면서 보드 설계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교육이 그 어저께까지 교육받으셨던 분들은 그 실제로 오아캐드의 그 대리점에서 나와서 전문 강사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그냥 보드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매뉴얼적인 설명은 못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질문을 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냥 이제까지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보드를 설계할 때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동작하는 보드를 만들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MPW 칩 검증 위한 보드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MPW 다들 아시죠? 이 아이덱에서 지원하는 칩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 MPW 나중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학사분도 있고 석사분, 박사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반도체학과 석사, 박사 들어가서 칩을 개발하시게 되면 그 칩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테스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테스트 측면에서 그런 테스트를 위한 보드 설계에 포커싱을 맞춰서 오늘 할 거고요. 실제로 오늘 설계하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 이 보드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이 보드를 만들 때 제가 설계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네. 이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교육 일정이 제가 맡은 교육 일정이 2시까지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일이 생겨서 1시 반에 이 교육을 좀 끝마쳐야 돼서 점심시간을 조금 단축하든지 해서 교육을 좀 진행했으면 하거든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PW를 진행을 하게 되면 실리콘에다가 요즘은 10인치, 8인치, 10인치 정도의 그 실리콘 웨이퍼에 내가 설계한 그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걸 이제 실리콘 위에 표현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를 소잉이라는 그 기법으로, 소잉이라고 하는데요. 칩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는 걸 소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8인치, 10인치 웨이퍼에 내가 설계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이렇게 소잉한다고 표현하는데, 소잉을 하면 칩 다이가 생겨요. 칩 다이. 그 칩 다이를 MPW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받게 됩니다. 물론 MPW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 칩 설계하면 그 다이를 이제 받게 되죠. 최종 결과물로. 그러니까 반도체 팹에 들어가서 내가 설계한 그 데이터가 반도체 팹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실물은 그 칩 다이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뒤에 사진 붙어 있네요. 웨이퍼들. 네. 저기서 이제 잘라내면 칩 다이가 생기는데, 그 칩 다이를 이제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테스트 하느냐에 가장 먼저 선택할 게, 내가 이 칩 다이 그대로 테스트를 하겠다, 아니면 패키징을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COB와 칩 패키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COB는 칩 다이를 그대로 가져다가요, 보드 위에다가 칩 다이를 올려놓고 와이어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그 칩 다이에 붙어 있는 패드부터 내가 보드에 설계한 어떤 패드까지 와이어로 본딩한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그림이 왼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COB를 한 상태인데, 가운데 있는 게 칩 다이고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날아가 있잖아요. 이게 와이어 본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당연히 PCB겠죠. 얘가 이제 COB를 한 거고, 여기 오른쪽 그림은 COB를 한 다음에 이게 누가 건드리면 이게 와이어가 날아갈 거잖아요. 파손이 될 거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몰딩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검정색으로 몰딩한 거고, 업체에다 여쭤보면 그 투명도 가능합니다. 예, 투명도 가능하고요.
이런 그 CO, 그러니까 이 와이어 본딩 하는 COB 업체들은 아이덱 홈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 카테고리를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보시면 관련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유명한 데가 여기 대전에 루아텍도 있고, 뭐 여러 업체도 있는데, 한솔반도체 이런 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데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칩을 딱 받고 나서 나는 COB를 해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로 들고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보드를 제작을 해야겠죠. COB 보드를. 그래서 이 보드를 제작하고 칩을 가져다가 와이어 본딩 업체에 넘기면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칩 패키징을 먼저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DIP 패키지, QFP 패키지 이렇게 쭉 있는데 D 패키지, QFP, QFN, BGA, SOP, PLCC 여러 가지 패키징 타입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칩 다이를 패키징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가 안한반도체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고, 국내 업체는 네페스라는 업체도 있고요. 국내 1위는 네페스라는 업체에서 이런 패키징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소량들은 안 해줄 거고요. 그런 업체들은 대량만 할 거고, 소량으로 패키징하는 업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덱 홈페이지에 패키징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맡기시면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맡기니까 비싸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 칩만 맡겨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BJ, 여기 보시면 BJ 타입은요, 이게 패키징이 돼 있는데 바텀면에, 패키지의 바텀면에 이렇게 볼들이 있잖아요. 이게 저도 약자들은 다 모릅니다. BJ 앞에 제 B가 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BJ로 하게 되면 얘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500에서, 싸면 500에서 비싸면 1000. 근데 요즘은 더 비쌀 거예요. 패키징을 해주는데 비용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두 가지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자면 COB는 당연히 패키징까지 안 가도 되니까 비용 면에서 저렴할 거 아니에요. 패키징 하면 어쨌든 패키징 비용이 따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신에 COB는 PCB에 올리기 때문에 PCB 한 장에 얘를 COB로 올려서 이걸 나중에 사용하다가 다시 이 COB 한 걸 벗겨내고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그것도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COB는 하나의 다이를 PCB에 하나 올려버리면 그 보드는 그것밖에 못 쓰는 거죠. 대신에 칩 패키징을 해서 올리게 되면 패키징은 납으로 그냥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칩이 잘못되면 칩만 걷어내고 다시 납땜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죠. 대신에 비용도 좀 많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칩 패키지에 여러 가지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선택하는 건 결국에는 개인이 이 칩은 어떤 용도로 쓰고, 용도보다는 뭐 보드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고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보드 같은 경우는 핀수가 보통 많거든요. 디지털 칩 같은 경우는 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보통 QFP나 BGA 타입으로 많이 하는데, 보시면 QFP는 사면에 바깥쪽에 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칩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바깥쪽으로 다 빼야 되니까. 근데 BGA는 바텀면에 볼로 구현을 하기 때문에 칩 패키징을 좀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쪽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다닐 정도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BGA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냥 정말 기능적인 테스트만 해도 된다. 그러면 QFP 정도의 패키지로 가도 되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칩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디지털 칩을 만들 거냐, 아날로그 칩을 만들 거냐, 결국에는 두 개인데, 만약에 디지털 칩을 만들게 되면 디지털 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테스트 방법이 FPGA를 많이 올려서 테스트를 합니다. 왜냐면 로직을 내가 직접 짜서 바로바로 바꾸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칩을 만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FPGA를 기반으로 해서 보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는 FPGA에서 아날로그로 입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외부 장비를 통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SMA 커넥터라고 하나요? 이런 커넥터들을 위주로 해서 인풋 받고 아날로그 인풋 넣어서 아날로그 출력을 보는 정도의 이런 테스트 보드를 많이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보드는 아무래도 FPGA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회로 구성 자체가 많죠. 아무래도 회로 구성도 많고 전압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들도 되게 다양하고, 반면에 아날로그 칩을 테스트하는 보드는 어차피 아날로그를 그렇게 시그널을 많이 테스트하는 그런 회로는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보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드 레이어로 따지면 디지털 보드들은 뭐 최소 6층에서 12층, 뭐 14층 막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날로그 보드들은 그렇게 해봤자 아날로그 특성이 또 좋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PCB 레이어는 6층에 많이 가봤자 6층, 뭐 8층 이렇게 해서 끝내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드 구성이 이렇게 좀 나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보드입니다. 이게 오늘 교육할 때 이 회로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텐데, 물론 100% 이 보드를 만들 수 있게 회로들을 작성하지는 못할 거고요. 비슷하게 좀 따르는 방식으로 할 건데, 보드 잠깐 설명드리면, 이 보드는 가운데 칩 소켓이 있는데, 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칩 소켓은 아이덱에서 제공하고 있는 208핀 LQFP의 패키징된 LQFP 방식으로 제작된 패키징을 테스트할 수 있는 칩 소켓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칩을요. 여기다 딱 꽂고 이렇게 닫아서 잠그면 그 208핀이 모두 연결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칩 테스트 하기가 좋겠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사면에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9시 방향에 있는 헤더핀들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 12시 방향에 보드의 12시 방향에 보시면 뭐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LED들을 좀 몇 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딥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스위치로 내가 원하는 그 시그널들을 보낼 수 있죠. 특정 FPGA, 이 스위치들은 FPGA랑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정 IO핀을 하이나 로우로 이 스위치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스위치지만 얘는 리셋 스위치. 그러니까 눌렀을 때만 붙고 그냥 놓으면 떨어지는 형태의 리셋 스위치인데 이 4개의 리셋 스위치도 모두 FPGA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구현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USB 포트가 있고요. 얘는 마이크로 USB B 타입인데 이 USB 커넥터가 있고 보드 전체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DC 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시스템에 파워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SRAM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별도로 밑에 보시면 추가적인 회로가 있는데 아트메가 2560으로 구현된 회로인데 여기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오늘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어쨌든 이런 구성으로 칩 테스트 FPGA 소켓 보드를 설계하는 것을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보드의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하는 건데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드를 딱 개발할 때 무조건 처음 작성하는 게 이거예요. 시스템 구성도. 네. 그래서 이 구성도는 어떤 생각으로 작성을 했냐면 FPGA를 하나 놓고 이 FPGA로 아이덱에서 제작한 S28N은 삼성 28나노라는 그냥 뜻인데 그냥 약자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아이덱에서 아이덱에서 MPW 지원하고 있는 삼성 28나노의 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보드를 개발을 하는데 얘는 이제 디지털
칩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날로그 보드는 아닙니다. 디지털 칩이라고 가정을 하고 FPGA를 놓고 얘랑 통신을 해서 내가 이 칩을 테스트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시스템 구성도를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FPGA를 놓고요. 아이덱 그 칩을 놨는데 중간에 헤더핀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이덱 그러니까 삼성 28나노 공정으로 208핀의 LQFP 패키징을 만들었는데 1번 핀이 VDD일지 그라운드일지 아니면 어떤 특정 시그널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FPGA와 이 칩을 케이블로 그러니까 헤더핀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헤더핀을 넣어놨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실제 설계할 때 좀 이해가 될 텐데 1번 핀이 그러니까 물론 알고 있으면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지만 지금 얘는 소켓보드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1번 핀이 그라운드일지 VDD일지 아니면 2번 핀이 그라운드 VDD일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헤더핀으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칩이 나와서 핀에 대한 기능들이 정해지면 그거를 그냥 손으로 헤더핀으로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FPGA가 들어가면 FPGA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PGA는 내부에 저장 메모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FPGA를 동작을 시키려면 외부에 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두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통 컨피그레이션 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 시리얼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FPGA의 데이터를 잠시 저장해 놓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냐면 보드에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로직을 올린 다음에 만약에 플래시 메모리가 없다면 로직을 올렸다가 다시 끄면 FPGA는 다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롬을 넣어서 자이링스가 됐든 알테레가 됐든 인텔이죠. 알테레가 아니라 인텔이 됐던 FPGA 디바이스들은 이렇게 전부 다 옆에 플래시 메모리를 둬서 내가 짠 그 로직을 FPGA에 올리지 않고 이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에 미리 올려놓고 보드가 껐다 켜질 때마다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가 FPGA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동작하게끔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리얼 컨피그레이션 디바이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롬 이런 것들을 옆에 두고 항상 설계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FPGA를 외부에서 리셋하거나 해야 되는 리셋 기능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PGA 내부에서는 내부에 클럭이 능동 클럭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외부에서 오실레이터를 하나 달아줘야 됩니다. 이 오실레이터의 기능은 클럭을 생성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오실레이터를 외부에 하나 무조건 달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FPGA JTAG은 이 FPGA를 디버깅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올리거나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FPGA JTAG이고요. 그 다음에 UART는 UART 통신은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드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LED 같은 걸 몇 개 달 거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딥 스위치를 몇 개 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드 구성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아직은 디바이스가 정해지지 않았죠. 보드 구성도만 작성되고. 일단 이거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부품 선정을 하게 됩니다. 부품 선정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아이덱 28나노의 칩 테스트를 208핀의 LQFP 패키징 되어 있는 걸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그 LQFP를 테스트할 수 있는 소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뚜껑을 열어서 여기다가 이 칩을 왼쪽에 있는 칩을 이렇게 넣고 닫으면 이 안에 내부에 다 로직이 연결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칩 소켓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은 그 LQFP로 제작된 패키징인데 보통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동그란 그 원이 하나 있죠.
얘를 기준으로 대부분 1번 핀입니다. 그래서 얘부터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핀 번호가 이렇게 나열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칩이 그렇긴 한데, 안 그런 칩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무조건 안 그런 칩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칩에 대한 핀 번호를 체크할 때는 무조건 그 데이터 시트를 나중에 활용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FPGA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FPGA 다 아시죠? 네. 학부생분들이 많아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FPGA는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해가지고요. 베릴로그나 HDL, 그러니까 HDL 코드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디바이스예요. 하드웨어를 직접 코딩할 수 있는. 네. 자, FPGA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FPGA, 지금은 인텔이지만 예전에는 알테라였어요. 회사 이름이. 알테라 FPGA 그러면 옛날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알테라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텔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현재 인텔로 되어 있습니다. 인텔에 나오는 그 FPGA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사이클론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성능이 좋은 것들도 있는데 좀 많이 쓰이는 게 사이클론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보드를 만들 때 사이클론, 그러니까 인텔에서 나오는 사이클론 아마 2부터 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사이클론 4 시리즈의 FPGA 프로토트 테이블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프로토트 테이블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좀 잘 안 보이긴, 아마 책자에 있으시죠. PDF나 따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일단은 크게 사이클론 4의 GX FPG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시면 사이클론 4의 E FPGA가 있습니다. GX랑 E가 다른 건 GX 쪽은 PCI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다를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어쨌든 GX 시리즈는 그 PCI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요. E 시리즈는 그냥 로직으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직은 HD에 코딩을 해서 얼마만큼의 로직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냐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L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로직 엘리먼트의 약자고요. 뒤에 K는 K, 1000단위라는 뜻이고요. 예, 밑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GX15는 14, 21, 29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저희는 GX는 아니고 E 시리즈를 선정을 했을 건데, E 시리즈 중에 제일 로직 엘리먼트가 큰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EP4C125라고 되어 있고요. 114라고 되어 있는데 114K의 로직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양들이 있죠. 그 중에서 저는 좀 많이 눈여겨보는 게 인베디드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888K 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메모리는 이제 내부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일 중점적으로 그 칩 선정을 할 때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사실상 패키지 옵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핀 수가 적혀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게 E144핀 부터 해서 그 다음에 M164핀, M256, U256 이렇게 쭉 돼 있고, 맨 마지막이 F896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칩의 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핀수. 대신에 핀수가 커지면 보드도 칩도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114는요 22mm라고 돼 있어요. 이 22mm는 얘가 다 정사각형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한쪽 면이 22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F896은 31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 by 31이라는 뜻이에요. 그 칩 사이즈가. 그리고 그 빨간색으로 체크한 게 저희가 만들 보드에 그 FPGA에 선정한 건데요. 얘는 F780 핀으로 되어 있고요.
29mm로 되어 있습니다. 29. 그러니까 한쪽 면이 29 바이 29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옆에 보면 1.0mm 피치라고 돼 있죠. 1.0mm.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시면요. 0.5mm 피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BJ 타입은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거꾸로 보겠습니다. 칩이 아까 있었죠. BJ 여기 있네. 네. 이렇게 볼들이, 그러니까 핀들이 이렇게 바텀면에 있는데 이 볼과 볼 사이의 거리를 볼피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에서 보시면 어떤 건 이 볼과 볼 사이가 0.5mm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떤 건 1.0mm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작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론 볼피치가 작으면 패키징은 작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PCB 제작할 때 볼피치가 작아지면 공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에서. 레이아웃 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오후에 그 설명 들어가는 아트웍 교육 때 뭐 따로 설명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볼피치가 작으면 칩 패키징은 작아지지만 너무 사이가 거리가 좁기 때문에 나중에 PCB 제조할 때 에러율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 어쩔 수 없을 때는 0.5mm 피치를 쓰지만 가급적 0.8mm 피치보다는 큰 쪽에서 제작하는 게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0.5가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0.5mm 피치를 선정을 하는데 내가 사용하는 시그널이 많지 않으면 선정하셔도 돼요. 시그널이 많지 않다는 건 그 핀에서 나와야 될 핀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0.5 피치로 거리는 작지만 몇 핀 안 쓰면 실제 PCB에서 구현되는 그 라인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PCB를 제조할 때 또 난이도가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볼피치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여기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 만나는 지점에 가보면 52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할 수 있는 IO 개수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IO 개수. 내가 예를 들어서 MPW를 제작해서 만약에 내 칩은 IO가 600핀이 나왔는데 이 칩을 선정해버리면 528핀밖에 얘는 이 FPGA는 528핀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IO 개수까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IO 개수는 사실 맥스거든요. 그러니까 528핀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온전히 다 쓸 수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핀도 있게 하기 때문에 물론 어거지로는 쓰겠지만 가급적 여유 있게 핀수를 고려해서 그 디바이스를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골랐죠. EP4C115라는 디바이스를 고른 겁니다. 사이클론 4에.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FPGA의 다음 그 고민해야 될 게 정확한 파트명을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파트명, 그러니까 부품명을 지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걸 미리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것도 당연히 그 인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 디바이스의 오더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확한 파트명을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EP4C까지는 사이클론 4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버전 쓴다고 그랬잖아요. GX가 아닌 2버전 쓰고, 그리고 뒤에 40 대신에 저희는 가장 로직 엘리먼트가 많은 115, 125를 쓸 거고요. 그리고 패키징은 아까 뒤에 테이블에서 보았지만 저희는 F780이었거든요. 그래서 F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29가 밑에 설명 보시면 780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9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선정하면 되는데 이 뒤부터는 추가적인 선점인데 C는 커머셜, 그 다음에 I는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A는 오토모티브 해서 이 패키징이 견딜 수 있는 온도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머셜 버전 같은 경우는 0도에서 85. 그러니까 사실 노멀하게 쓰는 경우는 커머셜 버전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내가 뭔가 산업화
파 쪽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40도에서 1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I 버전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오토모티브에 써야 된다. 그러면 더 온도 특성이 좋은 A를 써야겠죠. 저희는 C를 선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프리. 대부분이 리드프리 패키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으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PGA는 대부분이 이 스피드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피드 그레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7을 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부품의 파트명은 EP4C125 F29C7N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부품 구매하시는 건 많이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디지키, KR, 디지키, 아니면 마우저, 그 다음에 많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하면 나오겠죠? 네, 여기 있네요. EP4C125 F29C7N 정확히 동일하게 나왔고 재고가 0이네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최근 작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고가 없어요. 요즘 반도체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재고가 없어서 구하지를 못해요, 요즘. 그래서 부품 선정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선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딴 데 한번 볼까요? 혹시 뭡니까? 마우저? MOUSER. 이 자리에서 많이들 찾아보셨구나. 교육하시면서. 마우저도, 근데 디지키 없으면요, 여기도 당연히 없어요. 비재고라고 그냥 떠버리네요. 이게 가능한 거는 52주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더라도 몇 주 있으면 니네들한테 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부품에 따라서.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FPGA들이 거의 이런 정도입니다. 그냥 없어. 못 사 니네들. 그냥 이렇게 떠버리네요. 다행히 저희는 보드를, 그 칩을 좀 미리 구해 놔가지고 이 보드를 제작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보시면 여기도 대충 설명이 돼 있죠. 뭐 로직 엘리먼트의 개수는 몇 개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많이 본다는 램은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 온도 돼 있고, 칩 패키징은 780핀의 FPGA로 29x29다. 이렇게 기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뭐 데이터 시트는 여기서 받아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희는 FPGA 선정을 끝냈습니다. 일단 뭐 이걸로 할 거니까요. 선정 끝냈다고 보고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로 FPGA랑 항상 고려해야 될 게 컨피규레이션 롬. 얘가 없으면은 보드 껐다 킬 때마다, 그러니까 킬 때마다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선정하겠습니다. 알테라, 그러니까 인텔 FPGA는 뭐 다른 방식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쓰는 방식이고, 사실 다른 방식으로 쓰려면 저도 처음부터 막 데이터 시트 보고 해야 돼서, 어쨌든 저는 항상 인텔의 FPGA 컨피그레이션 롬은 EPCS 디바이스를 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선정하냐면 아까 얘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메모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용할 FPGA의 로직 엘리멘트에 필요한 메모리의 개수에 따라서 이 FPGA 컨피그레이션 롬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사이클론 4 E 시리즈의 디바이스들의 데이터 사이즈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 사이즈를 보시고 지원되는 컨피그레이션 롬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이쪽 오른쪽 테이블에 보시면 EPCS 1, 4, 16, 64, 128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EP4C 125가 2800이죠. 2800, 대략 2800비트의 메모리가 필요하니 지원되는 디바이스 중에 이거를 상회하는 메모리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보시면 EPCS 64랑 EPCS 128이 있는데 굳이 비싼 거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적당한 거 쓰면 되니까
EPCS 64를 쓰면 되죠. 거꾸로 16 쓰면 안 되죠. 메모리가 적기 때문에 얘를 프로그램 업로드하면 업로드하다가 분명히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메모리가 없다고. 그래서 EPCS 64를 쓰셔야 되고요. 자, EPCS 64를 쓰는데 얘를 이제 구성할 때, 회로 구성할 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그 컨피그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세팅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미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체크를 해서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방식으로 MSEL 3210, 그러니까 4빛을 0010으로 세팅하고 전원은 3.3V로 세팅한다고, 이 자료는 항상 미리 한번 보시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자료가 데이터 시트에 막 찾아서 나올 텐데 미리 제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거 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탠다드 방식으로 MSEL 0번부터 3번까지의 비트를 반대로 0010으로 세팅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설명하기에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네,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굵직굵직한 그 부품 선정은 끝난 거잖아요. FPGA 선정됐고, 그 다음에 아이덱의 S28 나노를 테스트할 수 있는 패키지로 가겠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컨피그레이션 롬은 EPCS 64로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타로 오실레이터, LED, 딥 스위치, 리셋 스위치 넣을 거고요. 요건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SRAM도 넣을 겁니다. 싱크 SRAM 하나 더 넣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디바이스를 그린 다음에요. 거기에 필요한 전원들을 미리 체크를 해서 파워 도메인을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물론 FPGA, 우리가 사용하는 FPGA의 이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전원은 이거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다 찾아서 몇 볼트가 넣어야 되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체크해서 그려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 시트를 다 받아서. 그래서 일단 FPGA는 3.3V, 2.5V, 1.8V, 1.2V 이렇게 네 종류의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EPCS 64는 3.3V를 입력을 해야지 동작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덱 28나노, 그러니까 아이덱에서 제공하는 삼성 28나노는 1.8V, 1.0V로 전원 공급을 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오실레이터나 LED나 이런 스위치들은 대부분을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3.3을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1.8도 써도 되긴 하는데 개중에 따라서 어떤 LED는 1.8에서 안 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게 3.3V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기준으로 기타 이런 것들은 3.3으로 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SRAM은 3.3V로 동작하는 SRAM이니까 이렇게 3.3으로 넣어놓고, 이거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원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일반적인 보드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컴퓨터는 좀 예외니까 일반적인 보드들 보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런 장비들 보면 대부분이 5V 아니면 12V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집에서 쓰는 이런 것들. 그 아답터 통해서 전원 공급받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좀 예외죠. 왜냐면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보통 24V 이렇게 막 넣잖아요. 근데 보통의 집에서 쓰는 뭐가 있지? 공유기 같은 거? 공유기 일반적으로 5V 넣죠. 조금 큰 거는 12V 넣고요. 예,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보드가 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FPGA가 들어가니까 얘는 사실 5V로 넣으려면 처음부터 입력 암페어가 좀 많이 높아야 돼서 얘도 저희는 11V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답터는 12V에 한 3A 정도의 아답터를 내가 꼽겠다 생각하고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가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스위치 하나 넣어야 되고요. 온오프 스위치. 그 다음에 이 12V를 받아서 아까 그 뒷면에 필요한 각각 디바이스들이 필요한 전압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레귤레이터를 이렇게 달게 됩니다. 레귤레이터를 달게 되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이 값들은 뒤에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 있긴 한데, 네, 사실 디바이스 선정하면서 달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레귤레이터가 보일 텐데, 일단 12V를 입력받아서 3.3V로 만드는 레귤레이터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5V, 1.8V, 1.2V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덱에서 제작한 삼성 28나노는 이외에 또 1.8V가 1.0V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또 따로 레귤레이터 1.0V를 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SRAM에 3.3V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3.3V가 있고 뭐 여기도 있는데 왜 레귤레이터를 따로 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디바이스별로는 사실 좀 분리해 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따로 이 SRAM은 저는 따로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계하실 때는 뭐 3.3V 예를 들어서 4A를 제공하는 레귤레이터가 있다면 모든 보드에 3.3V를 이걸로 제공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때에 따라서 아니면 보드의 특성상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구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레귤레이터들을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5V를 출력하는 여기 있네요. 5V를 그러니까 12V를 받아서 5V를 출력하는 레귤레이터를 선정을 할게요. 제가 그냥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디바이스마트래. 디지키. 레귤레이터라고 쓰면 한글로 써볼까요? 이게 검색할 때마다 달라서 전압 조종기, 선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디바이스들은. 네, 엄청 많죠. 이런 데서 이제 어떻게 고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5V를 출력해야 되잖아요. 여기 있네요. 전압, 출력, 최소, 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5V를 선택하고요. 5V를 선택하고 적용해 놓으면 아까 그 많은 그 디바이스 중에 5V를 출력하는 게 남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입력을 12V 할 거잖아요. 여기 있네요. 입력 12V. 12V에서 적용하면 또 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남는 건 또 좀 제한적인 게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12V 입력이어야 되고 무조건 5V 입력인 것만 남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보통 보드는 그렇게 많이 설계 안 하고 5V부터 한 24V까지 아답터를 껴도 견딜 수 있는 레귤레이터를 많이 보통 선정을 해야, 그렇지 않으면 보드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디바이스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선정해서 쓰려고 하는 게 이 레귤레이터입니다. 12V를 받아서 5V를 출력하는. 실제 이 APW, MPEC이라고 해야 되나? AMPC라는 회사에서 만든 APW7080 이 디바이스는요, 실제 입력을 4.5V에서 26V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애예요. 사실상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6V짜리 아답터를 딱 끼웠다 그러면 이 칩이 타버리겠죠. 반대로 4.5V 이하의 입력을 하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거나.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쓰면 내가 12V를 꽂아서 사용하기는 적절한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의 출력 커런트, 맥스 출력 커런트는 4A입니다. 그래서 4A고, 그래서 실제 이 칩의 그 핀 구성은, 핀 수는 8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9핀입니다. 그래서 1번 핀부터 2, 3, 4, 5, 6, 7,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9라고 칩 바텀면이 있는데 이 바텀면에 패드 부분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 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칩을 저희는 12V에 입력을 받아서 5V로 사용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서킷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V in, out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회로를 구성할 거냐면 V2는 12,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V2는 12, 그 다음에 Vout은 5V 해서 이 회로대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은 여기에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서킷에 LRC 부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적용해야 될 값들이에요. 이 값들을 여기다 쭉 구성해서 넣어주면 입력은 12V, 출력은 5V를 출력하는 회로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요거 하나 선정을 했고요. APW7080. 그리고 두 번째 TPS 6218로 돼 있는데 18X예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 부품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TPS 62182 또는 TPS 6218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오더링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얘도 레귤레이터입니다. 인포메이션에서 보시면 이거 제가 못하네. 제가 엉뚱한 걸 넣어놨네요. 이거는 데이터 시트를 봐야겠다. 네.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 시트를 TPS 받아놨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잘못 복사해놨네요. 네, 여기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네, 금방 말씀드렸던 TPS 62180, 62182에 대한 데이터 시트인데 여기에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에 보시면 TPS 62180은 아이고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TPS 62180은 어저스터블, 말 그대로 볼테이지를 회로 구성에 따라서 볼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고요. TPS 6218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3.3V로 고정해서 출력해주는 레귤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3.3V를 나는 그냥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TPS 62182를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내가 회로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볼테이지 출력하겠다 그러면 180으로 선정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표를 잘못 넣네요. 그래서 그 회로 구성은 티피컬 62180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서킷은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1과 R2가 있는데요. 이 서킷에 R1과 R2가 있는데 이 R1과 R2의 값에 따라서 저항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Vout이 조절되는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 디바이스는 Vout이 3.3 고정 또는 어저스터블 ADJ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아웃풋 커런트는 2A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물론 얘도 맥스 값이 2A입니다. 그리고 핀 구성은 24핀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BJ 타입이죠. DS, BJ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BJ면 BJ. 네, 그래서 볼들이 칩의 바텀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핀. 탑에서 본 거는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탑면에서. 이게 탑면이냐, 탑소르면이냐, 바텀면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탑뷰가 레프트네요. 죄송합니다. 레프트구나. 반대로 됐네. 이건 다시 한번 나중에 체크는 해봐야겠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보통 BJ 타입은 핀 수가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고요. 숫자 열과 ABC 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핀은 A1번 핀, 그때 그 밑에 있는 거는 A2번 핀, 그 밑에 있는 건 A3번 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F4번이 되겠네요. 이 핀 번호는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고요. 레귤레이터 하나가 더 있었는데 또 빼먹었네. 제가 자료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데이터에는 MIC68200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데이터를 약간 수정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네요. 네, 요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MIC68200. MIC68200은 LDO인데 얘는 그냥 데이터 시트 하면서 볼게요. 티피컬 어플리케이션 서킷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디바이스 먼저 선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네요. 오더링 인포메이션. 네. 오더링 인포메이션의 파트 넘버를 보시면
MIC68200-1.2부터 1.5, 1.8, 2.5, 3.3, YMN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V는 말 그대로 1.2V 출력이 가능한 거고요. 1.5는 1.5V 출력, 뭐 1.8, 2.5, 3.3V 출력 이렇게 되어 있고, YML은 어저스터블, 얘도 말 그대로 저항값에 의해서 저항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6가지 타입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2A 출력이 가능한 패키지고요. 칩이고요. 그 다음에 칩은 이렇게, 잠깐만, 제가 지금 계속 중복 설명을 하나? 그렇죠. 설명 안 드렸죠. 네. 네, 칩은 총 11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번호 보시면 1번부터 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 5, 6, 7, 8, 9, 10 돼 있지만 가운데에 2P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각각의 핀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P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라운드 연결 안 하면 동작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 회로 구성하실 때는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2개 연결하고, 뭐 이렇게 2개 연결하고, 그거에 따르는 타이머그램도 나와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레귤레이터는 총 세 종류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시면 위에 아까 이 파워 도메인에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가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